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0년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아이고, 이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다 끝났어 올해도. 자, 그래서 우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송년 특집으로 말은 특집인데 마음을 특집으로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을 모아서 다시 듣고요. 그리고 묻힌 뉴스 특집으로 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의 남자 KBS 김기아 기자,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김기아 기자입니다. 토요일의 남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특집은 김기아야.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주진우 라이브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꼭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만 쏙쏙 골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토요일 주진우 스페셜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아래쪽에 라이브 나오라고 뜰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물 드려요. 선물도 드립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를 들었는데 이런 거는 좀 별로였다, 이런 거는 좀 재밌었다, 이런 건 좀 내 의견을 말하고 싶다, 이런 청취 후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2만원 맞죠? 2만원어치 피자 상품권 맞습니까? 네. 피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줘. 네. 있는 대로 막 줘요. 자, 지난주에 그 후기들이 또 네. 몇 개 올라와서 몇 개만 소개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늘 공부님이 일하면서 풍부한 상식과 뉴스를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를 지금 보내는 도중에도 확진자 동선 문자가 날아오네요. 아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다 잘하고 우리 잘 견뎌봅시다. 화이팅!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KY님이 주진우 기자님, 김기아 기자님과 함께 토요일 캠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김기아 기자님 화이팅! 이라고 했어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꽤 초창기부터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아 기자 팬이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님이 영어 발음이 좋다는, 그래요? 괜찮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이네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스페셜 이런 거 단어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KY님이 전공자신가 봐요. 영어 전공자. 네. 영어 전공자 기회도 그럴싸하게 들고 있다.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 영어 노래 막 소개할 때 부끄러운데 예. 제가 사석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네. 다음 또 장복임님이 주진우 라이브 방송이 없었으면 세상에 들어가는 진짜 뉴스를 어디서도 들을 데가 없었을 것 같네요.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청취 후기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요? 청취 후기는 카카오톡을 켜신 다음에 카카오톡 일본 친구 추가가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은 요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여기에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채팅으로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아 기자가 피자 보내드립니다. 김기아 기자 묻힌 뉴스 브리핑 시작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쏟아진 뉴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빼먹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뉴스를 제가 캔에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이야. 네. 자, 김기아 기자의 묻힌 뉴스 브리브리. 이거 쉽지 않은데. 네. 묻힌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이에요. 뭐냐면은 산업재해로 숨진 분들, 그리고 자살한 분들, 노동자분들의 이분들이 사실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동자가 죽어갑니다. 네.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더 괴롭습니다. 누가 괴롭냐? 예, 남겨진 분들이 괴롭냐? 가족들이,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재가 된다. 이게 일하다 죽었다. 이런 부분을 가족들이 증명해야 돼. 그 과정이 그렇게 엄청 고통스럽다고 고통스럽습니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실태가 어떠냐는 취재를 해봤는데요. 2010, 5년 동안, 지난 2016년부터 20년 10월까지 5년 동안 과로로 숨져서 산업재해 인정받은 분들이 1148명이라고 해요. 1148명 엄청난 숫자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죠. 적게만 인정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기준으로 벌써 235분이나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으셨는데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14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로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업무와 연관성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 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 유족분들이 말이죠. 사실 집안에 부인이건 남편이건 가장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사람 죽었는데 돈 따지고 있다 이 얘기 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또 수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줘요. 그렇죠. 이게 보면요. 경찰청 자료를 가져왔어요.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5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통계치에 잡힌 통계치가 통계치만 그런데 한 해 굉장히 평균 많을 500명인데 거예요. 더 많을 것 더 많은 같은데. 건데 이제 네. 경찰청이 이제 조사한 것만 이래요. 근데 이 중에 산재로 신청한 건수가 60건밖에 안 됩니다. 10% 좀 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중에 승인된 건 절반밖에 안 돼요. 3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산재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고 이게 인정된 게 30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무리 힘드셔도 일단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본인도 정말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러시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숨진 노동자를 대신해서 산재를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산재를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재해라는 것을. 근데 이게 누가 하냐? 누가 하겠어요? 유족들이 하는 거죠. 가족들이 해야죠. 그래서 이 노무사를 선임을 해도 이런 고인이 뭐 출퇴근을 되게 엄청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이런 거를 증명하려면 회사가 이걸 증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 유족이 다 그 기록을 구해야 되고요. 업무 스트레스를 이런 걸로 받았다는 걸 가족들이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6월에 이게 여러분 이 업무상으로 실수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기업, 중소기업 뭐 어떤 직장을 가르치 않고 다 벌어집니다. 근데 2017년 6월에 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유족에 따르면은 만성적 과로 그리고 희망퇴직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과장인데. 퇴직 압박. 예. 과장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 숨졌다고 했는데 이 회사로부터 이 출퇴근 기록 같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예. 이거 회사가 안 줬다는 겁니다. 안 줘요. 안 줘. 이거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아유 안 줘요. 뭐 왜 안 주냐? 차일피일 미루죠. 왜 안 주냐? 알아보니까 내부 보안이다. 아니 우리 집 이 씨가 출퇴근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가 왜 보안이라는 건지. 근태가 무슨 뭐 보안이야. 보안까지. 아무튼 보안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안 지침상 회사 안으로 출입은 불가능하고 유족분들이 그리고 회사가 근태 기록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요. 자료 내달라고 이 소송만 몇 년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그 법을 설명드릴게요. 법이 아주 허술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주가 산재 인증의 조력, 그러니까 힘을 이제 보태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돼 있긴 해요. 근데 벌칙이 없어. 그러니까 전혀 이 의무가 아닌 거죠. 그냥. 아니 그럼 뭐 실효성이 없죠. 떨어지죠. 전혀 없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까지 덤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법이 회사 편인지 노동자 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노동자 피해자들은요 변호사를 어렵게 돈을 주고 사는데 회사는 대형 로펌에 아주 비싼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구멍을 잘 아는 그런 변호사들이 대비를 해요. 그래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유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숨진 이 씨, 그러니까 가장의 스마트폰을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업무 관련 통화 기록, 뭐 카톡 메시지, 뭐 메모 이런 거를 다 유족들이 이걸 다 찾아봐가지고 기록을 다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그 과정에서 그 안에 가족들이 몰랐던 이야기, 몰랐던 스트레스 이런 걸 보면서 또 유족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죠. 또 고통을 받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결국 퇴사한 동료들의 진술, 뭐 정신과 상담 기록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서 사망 1년 7개월 만에 겨우 산재로 승인.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난한 길을 걸어왔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참 이 유족분들도 좀 한 번 더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유족으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 힘들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회사가 오히려 방해하고. 아니 가장이 돌아가셨어. 예, 슬픔을 느끼고 고인을 생각하는 것만도 괴로운데 이 다른 얘기를 이런 법적 절차를 밟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분들이 안내서를 만들기로 하셨답니다. 참 이런 부분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안내서를 네. 산재 어떻게 받는지. 그렇습니다. 과로 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라고 해서요. 산재 신청 안내서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작성해서 사례집처럼 쓴 거고, 그래서 사망 신고, 노무사 선임, 기록 확보, 산재 신청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했더니 산재가 승인됐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물론 이 안내서를 펼쳐볼 일이 없어야겠죠. 네. 그 누구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만약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나에게도 닥친다라고 하면은 이런 안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부가 해야죠. 가족들이 얘기를 하면 정부가 나서서. 회사는 자기 이익이니까 싫어한다 쳐. 네. 그럴 수 있으면 이익 집단이니까. 정부가 자료 내놔라.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자가 숨진 경우에 이 산재 입증 책임이 온전히 유족에게 전가되는 이런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너무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재 입증 책임을 국가 회사가 분담해야 한다 권고했는데 그게 2012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도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법을 만드는 게 시급하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이웃에서 너무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그리고 그분은 좀 가고 슬프지만 그 가족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정부나 주변에서 이웃에서 이렇게 밝혀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거 해야죠. 이웃은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유족이 안내서를 만들기로 하고 나섰다는 걸 보면 굉장히 존경심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이런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존경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다음 묻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요즘에 마스크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마스크를 매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야 이거를 매일 하나씩 쓰고 버리는 것도 이게 환경 오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교체용 마스크 필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필터만 바꾸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쓰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그 마스크를 필터만 교체하는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나요? 시중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소비자원이 싹 걷어가지고 싹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해야죠. 네, 필요합니다. KF80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 KF80부터 94까지가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교체형 마스크 필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의약품이 아니라 공산품입니다. 예.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광고를 뭐라고 하냐면 바이러스와 유해 물질을 차단해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게 약사법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법 법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 광고를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68개 제품이 성능 효과를 이렇게 과대하게. 아니 그렇죠. 이 바이러스 차단한다, 미세먼지 차단한다 이 얘기가 쓰여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소비자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10개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서 보건용 KF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10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사람이 공기를 마실 때 이 필터가 이 공기에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 분진 포집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확인했는데 10개 가운데 7개가 최소 등급부와 낮았다. 그러니까 불합격. 이 문제가 있네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 10개 중에 1개 제품은요. 전혀 효과가 없는 시원하게 들어오는 그런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진 포집 비율이 80% 이상인 3개 중 1개는 KF94로 표시돼 있었는데 실제 성능은 81%라서 이것도 완전 과장. 지금 KF94, KF80 이런 거 지금 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거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약국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약국에서? 네, 그게 제일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이 교체형 마스크 필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런 데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편하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래서
이 의약용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의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서 소비자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필터 교환하는 거는 꼭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대형 그 쇼핑몰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파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조금 이걸 좀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사셔야겠다. 그래서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를 해보고 관련 업체에다가 야, 표시 광고 똑바로 해라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다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 부처를 지정을 해라.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많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미흡했는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교체용 마스크 필터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좀 제대로 해라. 이런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늘어났어요. 네. 크고 깊고 600명 넓어요. 너무 늘어났어. 터널이. 그래서 연말연시에 진짜 연말연시가 네. 가장 우리한테 어찌 보면 정말 진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아 기자가 마스크 뉴스를 골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하이라이트 장면 다시 듣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어떤 장면 골라오셨어요? 네, 첫 번째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판사 사찰 문건, 쉽게 말해서 검찰이 판사들의 성향 같은 걸 이제 막 파악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사들은 어떻게 느낄까? 네. 그래도 우리가 판사를 아무나 부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을 모시고 훅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사법농단 때도 앞에 나서서 얘기하진 않았는데 뒤에서 이건 부당하다. 판사들이 헌법을 위배했다. 판사들이 재판을 농단했다면서 용기 있게 외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을 보면 좀 되게 화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그 법원행정처의 그 문건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프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하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라고 느끼면 얼마나 화가 그렇죠. 날까? 대표 판사들이 지금 법관회의 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허접하고 뭐 어떤 사적인 거고 이런 걸 막 모아놨는데 기분 나빠요. 일단 모아놓은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도 나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이수진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고 봐야 된다. 법리적 해석은 이거 김경진 의원 얘기도 했잖아요. 김경진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김경진 의원이 뭐 그렇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전 사실 이 이수진 의원의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검찰은 거대 조직인데 네. 판사들은 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하는 게 완전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개인 이제 재판을 다 진행을 하고 나가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다 조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수월할 것이다. 사정이 다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판사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판사들 중에 굉장히 이거는 법을 농단한 거다. 그리고 이 사법농단을 그렇게 이렇게 뿌리 뽑겠다고 검찰이 칼을 휘둘렀는데 자기도 거의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많습니다. 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법을 신뢰하는 이 법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법이 이렇게 사법농단 건으로 이렇게 판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까지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국민들은 대체 그럼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답답한데 그렇죠. 검찰하고 지금 판사들 보면 법이 공정한가? 네.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키나? 그러니까 법 집행자들이. 왜냐하면 우리 가장 최종 판단 기구가 이제 재판정인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죠. 사법부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이 탄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되게 근데 왜 주진우 기자는 보니까 이제 이수진 의원이
탄핵 해야 된다. 탄핵에 친화적인 국회, 많이 탄핵하는 국회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센 얘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국회에서 일하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검사들의 눈높이가, 검찰 개혁의 눈높이가 국민한테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래서 국회보다도 검사가 주체가 돼서 검찰 개혁해라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 어떻게 검사가 국민보다 중요하냐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검찰 인사들, 검찰청 안에 있는 검찰청법이, 검찰 수장이 어떻게 나라보다 중요해? 대통령보다 중요해? 그래서 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개혁 못한다. 야, 사법부에서 못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하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 일꾼으로 탄핵 친화적인 국회를 열자. 그래서 탄핵하자. 판사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자. 이수진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그 얘기 좀 약간 신선했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민의가, 우리나라 이제 직접 민주주의, 그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회가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총선의 결과가 이제 민의라는 건데 이걸 이거 탄핵할 권리를 줬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왜 안 하냐? 이수진 의원의 의견이었어요. 이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많이 외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아직 그렇다고 법사위까지는 이게 울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들으신 분을 위해서 넘어가자는 얘기였는데 말씀하시죠. 네, 국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들어보시고 이게 맞다, 응원할 만하다 그러면은 마구 외치고 다니시면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또 일을 합니다. 맞아요. 여론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집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주장인지, 왜 탄핵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월요일에 방송됐던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그러니까 네, 그 사찰 문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네. 왜요? 우리가 지금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법관들이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공개된 정보를 보고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어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죠. 여러 가지 인사모 활동이나 이런 거 했던 댓글 올리고 인사모 활동했던 법관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뭐 가족 관계 내지는 뭐 성향까지 쭉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법농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판사에 대한 그 사찰 정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양승태 세력, 사법농단 세력이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인사모 회원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법 출신인데 합리적이다. 이게 바로 양승태 세력이 갖고 있는 시각이고, 근데 그걸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또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판사들은 그걸 보고 좀 화났나요? 좀 경악했나요? 되게 화를 많이 내고 잠도 못 자고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법관들이 사실은 검사보다 힘이 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게 또 마땅한 일이고. 근데 마땅한. 예를 들면 이제 법관은 재판을 하고 검사는 형사 재판은 한쪽 당사자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면 법관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때 법관 개인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관 개개인은 굉장히 힘들게 검찰 조직과도 싸워야 되고 여론과도 싸워야 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쫓겨날 정도의 중대한 비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이 검찰의 2인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 장관한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국민의 정서하고는 많이 괴리가 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소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면 안 되는 기관인 거예요. 어느 기관보다. 네. 근데 지금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만큼 중요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법농단 때도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가 그것 때문에 판사의 그 재판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쳤다. 그것 때문에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됐었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그럼 검찰총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면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구속이 됐을까요? 그 검찰에서 막 수사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잖아요. 법원에서도 이게 구속사안이라 해서 영장 발부까지 해줬었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이 최후의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인데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의 공정성을 하는 흔들어대는 그것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흔들어대는 이거야말로 너무 엄청난 사안인 거죠. 네. 8672님께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얘기하는데 검찰이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같고요. 이명린님께서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개혁 당하는 게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야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대통령이 나서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정조사 사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대로 그 해임 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임 총장이 막 그 항의를 하면서 또 뭐 항고하고 뭐 재항고하고 항소하고 뭐 이러는 경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이 피로해집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이유가 과반수 이상이 탄핵을 결의를 해서 헌재로 헌법재판소를 보내서 헌재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자, 윤 총장이 이번에 행정법원에다도 심리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3일 후에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면 그걸 가지고도 또 소송을 할 거니까 소송의 소송 법으로 재판으로 가지 말고 거기다 또 국정조사까지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가 결의하면 국회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헌재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과연 유연적인지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국회는 빨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국입니까?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 빨리 민생법안 챙겨야죠. 네.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별개로 그 재판과 별개로 국회가 탄핵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급진적이십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사실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탄핵을 이제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오늘 여기서 우리 이수진 의원만 외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을 탄핵한다고 해놓고 잘 안 외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죠? 동료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죠. 그게 법원이나 검찰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탄핵이거든요. 국민이 견제해야죠. 국민의 대표를 뽑혀서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 빨리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그렇죠. 국회가 지금 그 탄핵을 미루고 있는 순간에 사법농단 재판은 지금 질질 끌려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아는 전 대법원장, 전 법원행정처장 등 다 모여가지고 재판하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죠. 지금 법관들은 거의 뭐 증인으로 다 부르고 있고 저도 2번이나 더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사실 너무 괴롭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거꾸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법농단의 주범들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하면은
다른 많은 후배 법관들이 고통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네. 막 증인으로 자꾸 불려나와가지고 네. 재판을 하기도 힘들고 바쁜 법관들이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중요한 일 처리해야 될 일이 산적해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네. 제발 지금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재판부에서 더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양승태, 임종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까? 의원님, 급진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또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직 3년 이상 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예, 이번에 제가 법안을 만들었고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지금 20명 넘게 공동 발의를 해주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예. 꼭 그 법률안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난리가 났습니까? 네. 근데 9705님도 이런 지적하셨는데 검찰을 수직적 계급 집단에서 횡적 기능적 집단으로 개혁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개혁이 가능할까요? 이건 당연히 지금 법관은 지금 이제는 10년 여러 경과 규정을 거쳐서 10년의 그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사도 예. 로스쿨에서 막 그 성적 좋은 사람들이 검찰로 다 가가지고 조직 우선주의나 엘리트주의에 순혈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3년이라도 네. 바깥에서 생활을 해보고 이것저것 겪어본 사람들이 검사가 되면 조직이 먼저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조직원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검사들이 로스쿨에서 성적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 배경 때문에 가는 검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그 공정성, 공정한가 그게 일부에서는 이제 검찰 교수가 파견이 되니까 예. 그렇게 검찰 출신으로 검찰로 뽑으려고 이렇게 다 미리 입도 선배하듯이 쭉 길러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이렇게 관련해서 막 가다가요. 지금 유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돼야 되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답은 아니지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출범하고 그다음에 법원 개혁하고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나름대로 이수진 의원이 그렸어요. 네. 잘 안 되고 있네. 그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본인이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저요? 네. 아유, 큰일 납니다, 이거. 왜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꿈은 크게 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꿈을 적당히 꾸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대통령까지 꿈꾸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네. 자, 네. 정머시기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탄핵은 안 돼요. 윤 총장을 키워주는 겁니다. 윤 총장 탄핵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이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네. 이제 예를 들어 국정조사를 하면 얼마나 질질질 끌려다니겠어요. 네. 야당에. 그랬다가는 민주당 큰일 나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도 질질 끌 거고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럴 때냐고요. 이수진 의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지금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탄핵 친화적인 국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친화적인 국회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의무인데. 네? 의원님 알았으니까 근데 탄핵 친화적 이거 너무 말이 센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그거를 이제 멀리 하시니까. 네. 아니요 저는 뭐 아니 네. 국민이 국회로 하여금 권한을 주고 의무를 줬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그걸 왜 멀리 하죠? 알겠습니다. 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요거 풀 버전으로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생각들도 많이 해보는 그런 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됐어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11월 30일 월요일 1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화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검색을 이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치시면 바로 이게 제일 위에 뜰 거예요. 라이브 네. 나오라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영상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 인물이 좋아요. 사실입니다. 네.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뭐. 자, 김기아 기자 다음 어떤 장면으로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또 이 경제 얘기, 예산 얘기 이러면 또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거마다 경제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 네. 보니까 네. 꾸준히 나오시는 분인데 저희는 최백은 건국대 교수님, 저희 경제 선생님을 모시고 내년 예산안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화요일 훅 인터뷰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말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딱 선정을 해요. 이게 돈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일이야. 그쵸. 그래서 뭘 하냐면은 여기는 얼마 투입, 여기는 얼마 투입 이렇게 또 예산을 각 지역으로 나눠주기도 해서 이 예산안대만 되면 그 국회 주변이 난리고 그날 이게 조금 더 받아가려고 아끼려고 계속 싸움이 대단합니다. 문지방에 불난다고 하죠. 국회의원 그 의원회 간에 각종 그 로비 네. 계속 와가지고 우리 거 갖다 달라는 공무원분들, 지방분들 엄청 많이 와요. 지금. 꼭 감싸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여야가 예산안 합의 쉽게 했어요. 쉽게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빨리 예산을 빨리 풀어주자 이렇게 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약간 좀 방만하게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많이 갔는데 다른 데다 이렇게 우리 세금을 우리 예산을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 있다가 이거 꾸짖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하냐? 기자들이 해야 된다 그런 거. 네, 기자들이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딴 일 하느라고 바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권력을 움직이고 이 사회를 앞으로 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일단 뭐 알아야겠죠. 무슨 네. 얘기인지. 자, 우리 최병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내년도 예산 보통 예산 얘기하면 이제 이 얼마 규모의 뭐 슈퍼 예산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하다는 갑자기 또 그런 쪽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서민의 삶이 어려우니까 서민한테 조금 바로 돈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네. 최백은 교수의 일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갈을 엄청 크게 하셔가지고 특별히 기재부나 그 예산에 대한 돈을 쓰는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무시한다고 너무 비판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공무원들이 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정부의 이 정책과 좀 엇나가는 것 같다. 굉장히 근데 말씀이 되게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가장 강력하고요.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가장 명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홍남기 부총리는 절대 구현할 수 없다. 빨리 잘라라. 이분은 마이크만 주면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주식 시장은 또 되게 활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잘 되니까 좋구나. 뭐 우리나라 그래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래가 좋다는 이거나 생각했는데 또 최병 교수님도 좋게 볼 만한 상황 아니다. 예. 또 되게 안 좋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제 뭐 얘기를 듣는데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그러는데 우리 경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속이 좀 터질 뻔했습니다. 속상하죠. 네. 속상한데 사실 경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맞는 경우는 잘 없고 이런 식의 시각, 저런 식의 시각, 최경영 기자라고 이제 KBS의 기자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이 자기 스탠스와 어떤 입장 같은 게 있는 거지 정답 같은 거 없다는 건데 최병현 선생님의 말씀은 또 나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었어요. 네. 자, 네. 경제를 알아야 코로나 시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백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봤는지, 어떤 내용 때문에 굉장히 최병현 교수가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한번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금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558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 46조 더 이제 증액하는 건데. 근데 그 46조 증액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적어도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네.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얼마나 희망을 가지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난 한 20년 이상 동안에요. 이렇게 예산 증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 적이 없거든요. 예. 확인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재부 관료들이 그러니까 책정한 거에 따라서 예. 그냥 이게 그다음에 또 여야가 또 자기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그냥 관성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요. 예. 관심이 없는 이유가 국민들한테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했는데요. 저기 지방에서 산골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요. 예. 몇백억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지나다니는 차량은 100대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보도블록 다 엎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자 그래도 좀 잘 쓴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예산 이렇게 확보했고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백신 물량이야 이건 불가피한 거죠. 네. 불가피한 건데 재난지원금은 저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요. 네. 이건 좀 진짜 기재부든 아니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차, 2차 한번 실험을 해봤잖아요. 해봤죠.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효과가 검증이 됐어요. 나왔어요. 1차에선 전 국민한테 다 줬고요. 예, 줬고 그다음에 2차 때는 그러니까 한 반규모로 해서 선별적으로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일단 그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1차 때는 전체 가계의 소득이 다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차 때는 뭐냐면은 가계소득이 중간층들 그러니까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중산층들이죠. 네. 중산층은 소득이 감소했어요, 오히려요. 상위층들이 가장 소득이 많이 증가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로 한다고 할 때 표현했던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네. 근데 상위 계층이 가장 많이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예. 2차 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요? 이걸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들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좀 사정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9월 달까지 그러니까 효과를 다 검증할 수 없다고 기재부가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번 주에 뭐냐면 통계청에서 산업생산활동 동향이라는 걸 통계를 발표했는데 10월 달에 방역도 강화를 안 했었고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 코리아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 쿠폰 주면서 막 소비 장려했던 달입니다. 예, 조금 경제가 좀 돌아가는 듯했죠. 근데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9%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죽었어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중에 그런 우스운 말이 있죠.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선별 지급을 하면서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지급을 해줬어요. 네. 근데 자영업자들이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썼겠습니까? 월세 내고 그리고 공과금 내고 빚 갚고 이런 데 쓰니까 그게 돈이 안 돈 거예요. 예. 안 돈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 한다고 했지만은 지원을 할 때요. 자영업자 지원들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할 때 소득 수준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의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900만 원을 줄어들여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예. 근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안 줄어들면 지원 못 받은 거거나 아니면 아니면 증빙 자료가 없으면 또 지원 못 하거나 예.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돌봄 수당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있을 경우 또 지원해 줬죠. 네. 그것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어요. 네. 아이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보게 되면 소득이 높은 가게들일수록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상위층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저거고. 예? 네. 거기다가 청년들 미취업 수당이라고 줬는데 이것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냥 해줬어요. 근데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은 예? 아르바이트 안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취업 준비라든가 대학원 준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도 지원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선별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선별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몇 개를 선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선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거를 그다음에 3차 할 때는 그 경험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최소한이요. 앞에서 정반대되는 정책을 2번을 실험을 했어요. 네. 실험을 그걸 왜 한 겁니까? 그럼 이렇게요.
자,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JBK님께서도 재난지원금은 여당 대표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누가 하길래 매번 이렇게 하는지요? 하지 맙시다. 국민 분열 그만 좀 하고요. 전문가가 맨날 부르짖어도 꿈쩍도 안 하는 정책 왜 그런지요? 누구라도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돈 주고도 욕먹는 이런 정책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선별지급에 대한 좀 그 불만이 있네요. 저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알고 있지 않아 무인식으로 지금 정책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교수님 얘기도 잘 안 듣습니다. 안 듣죠. 예. 제가 뭐 이거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요? 재경부 관료들이 왜 교수님 싫어합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 특권을 권한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돌려주라고 하니까는 네. 그러니까 그거 내놓기 싫은 거죠 뭐. 선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김수영님은 맞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요즘 도로들 공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거 좀 바꿔야 합니다. 얘기하고 했고요. 바람의 빗갈림도 눈먼 돈 만들지 말고 돈 주고 나서는 사후관리 좀 철저히 감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체되면은 도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선제적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1차 줄 때요. 1차 줄 때 마찬가지 14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한다고 일정하게 해요. 예, 그렇죠. 증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방채 발행해서 경기도의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빚이 좀 증가하더라도 그 빚을 증가시키는 지켜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고 이게 국제 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IMF나 세계은행에서도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안 지원해 주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네. 주저앉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예. 그럼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경제 규모도 그러니까 더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중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경기도 방식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경기 반등 추세를 연말까지 이어가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 코로나 충격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경제가 나아지는 건가요? 그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갖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엔 좀 나아지겠죠. 예. 아니 나아져도요. 예. 나아져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산업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국민들한테는 일자리라든가 가계 소득이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대다수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그게 안 연결되면은 그냥 GDP만 증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들의 그러니까 소득이나 일자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소득주도 성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그러니까는 가계 소득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였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GDP 성장률 수치에 지금 연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전형적인 관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지금 관료들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요. 홍남기 부총리는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하고 경제 철학이 안 맞는 분이라고. 그다음에 뭐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도 똑같아요. 관료들하고 이 생각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의 눈과 귀를 홍남기, 김상조 이런 분들이 가리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스피가 2,600선 넘는다. 주식 상황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주식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이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환영할 일이죠. 네. 환영할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식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 가지고 생기는 일이에요. 돈이 다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갔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 때는 그것이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고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 거죠. 투자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이게 주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으로 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거품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거품은 언젠가 또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거기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요. 네. 정상이 아닙니다. 예. 예? 경제가 생산적인 그러니까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 경제 체질이 강화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건데 거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그런데 지금 부동산 아파트나 집을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고요. 지금 주식을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서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결과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풀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사실 경제활동으로 안 가고 경제활동으로 안 가고 자산시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게 정부가 정책을 잘못 구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뭘. 주식 지금 화랑도 좋게만 볼 수는 없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가 뒷받침 안 되는 자산시장의 이 가격 상승은요. 우리가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네. 거품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래도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조금 나아지고 코로나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에 좀 더 좋아지고 그런 좀 희망 섞인 좀 시그널 없습니까? 2분기 때까지요. 네.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앞서갔습니다. 네. 완전히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헌신적인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헌신적인 그러니까 참여 때문에 협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3분기 때 거의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네. 뒤에 쳐줬던 나라더라고요. 4분기 되면 제가 볼 때 더 축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참고 협조해서 얻은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그러니까 다 날려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경제 정책이 지금 국민들의 헌신을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거는 뭐 여기 주진우 이 프로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정책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의 정책을 보게 되면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 정부 경제 정책하고 차이 없어요. 네. 차이 없는데 그러면 저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4분기에요. 가계 중에서 한 60%가 소득이 후퇴했었어요. 4분기에. 네. 예? 지금 가계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내년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가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일자리 없어진 사람들이 갑자기 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보통 제가 화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비판할 목소리를 높이는데 최백운 교수가 너무 화내가지고 놀랐던 최백은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눈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방송 풀 버전은 어디서요? 네, 사실 이런 경제 내용은 말이죠. 띄엄띄엄 들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풀 버전을 들으셔야 됩니다. 풀 버전은 주진우 라이브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검색을 하시고요. 12월 1일 화요일 1부를 들으시면은 점차적으로 화를 냈다가 나중에 더 화내는 최백운 교수가 왜 화내는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기아 기자는 선물도 줘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고 친구 추가를 여기에 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주진우 라이브 중에서 이런 게 난 재밌었다, 이런 게 별로였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가지고 2만 원 상당의 피자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